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에게 핵무장기를 터주는 기반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 개발 및 군대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건데요.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 등 미국 첨단 기술 분야와의 교류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되는 수준의 국가로 대우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히 들으면 나빠진 것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민감 국가 조치는 사실 한국의 핵기술과 무기 개발 능력을 고려해 사실상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열어준 행정명령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한국이 미국 정부에 의해 민감 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중국 스파이로 추정되는 댓글 세력이나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감히 핵무장론을 꺼내르면서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라는 경고를 날리기는 하지만 사실 민감 국가로 들어간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란 것이 워싱턴 브리핑의 중론이긴 합니다. 현재 민감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인도 등인데요.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핵무기를 미국이 눈 감아준 상황 속에서 개발해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 우리 한국의 핵무장 진행 상황에 대한 현주소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그동안 항상 비민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민감 국가 명단으로 분류된다는 공문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에 통보된 것에 대해 설왕설래가 가득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냉정하게 살펴보니 오히려 이건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미국과 큰 교류 없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다다랐는데요. 북한과 이란은 테러 지원국, 중국과 러시아 등은 위험 국가로 별도 지정돼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속한 카테고리는 절대로 이런 내용과는 같지 않다는 것일 수 있죠. 물론 한국의 진보 언론에서는 이런 조치가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한국 정치권과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건데요. 당장 북한에서 수심기 핵미사일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평화를 논하며 행운의 나라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되묻고 싶은 지점이죠. 사실 한국은 단순 기술력뿐 아니라 인프라 측면에서도 당장이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월성 원전의 원자로 사기는 플루토늄을 바로 추출할 수 있는 중수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은 최대 6개월 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최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이 계속 증강되는데 반대되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편애가 강해지자 자체 핵무장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수상한 세력의 외침일 뿐이라 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였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독자 핵무장론자인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 정성장 씨는 인터뷰에서 핵탄두 3에서 6기 빠르면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 더 빠르면 3에서 6개월 내에도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죠. 심지어 민주당까지 너도 나도 우클릭하며 조기 대선하면 안보 공약에 일본 수준의 핵기술력을 갖추는 논의를 담고 핵무장을 금기시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애써 외면해 그렇지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정세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 역시 곤양 있어도 한국은 10년 내 핵무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가 반세기가량 휴전으로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쟁의 위협은 늘 상존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우리 민족의 천년의 원수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이 화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예전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군산공항과 외관 미사일 기지에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술 핵탄두가 배치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군산에서는 전투기에 핵탄두를 싣고 언제든 발진할 수 있는 일종의 오문 대기조가 있었고 외관 포대에는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다른 방공무기로 대체된 상태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위협이 커지자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에 다시금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 자체 핵개발 무장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미정부 차원의 검토와 전략적 공론화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히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한국같이 무책임한 소국이 가져서는 안 될 무기다. 미국의 5첫 번째 주 한 주가 되려는 것이냐라며 이 들을 타서 또다시 갈라치기 하는 지령을 내려 댓글 공작을 펼치는 모양새죠.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은 이미 핵탄 2개발 시작, 휘슬을 물면 몇 달 안에 개발 완료를 마치고 전 세계 어디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까지 완벽하게 갖춰준 상태입니다. 전 세계 어디라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로켓 추진체 기술력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간사인 한중진 의원은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 전소력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자체적인 핵개발 능력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 제안은 국방정책과 예산 규모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전하는데요.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핵무장 참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괌에 있는 전술 핵탄두를 다시 한반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건데요.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은 바로 한국 자체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쪽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몰 수 있듯 미국은 세계의 보안관이 되기를 꺼리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협상 카드만 있다면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따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죠. 수십 년 전 이스라엘의 핵 개발을 눈 감아준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미사일 사거리 관련 제약 조건이 해제됨에 따라 몇 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기술 개발을 마친 것이 아니었냐는 나름 자랑스러운 의심을 받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정복이라도 할 것처럼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공개한 현모호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핵무기의 직전 단계로 핵탄두만 실으면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탄두 하나만 8톤에 달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물 미사일의 등장에 주변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조금만 변형하면 바로 핵미사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무언의 경고장이 된 겁니다. 실제로 탄두 하나의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하며 소련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탄두를 가졌는데도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해안 지역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억제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최신의 무기를 만들어낸 셈이고요. 정말로 우리 한국도 핵무장까지 단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개된 현모호를 통해 우리 한국은 이미 핵탄 2개말 시작, 휘슬을 물면 한두 달 안에 개발 완료를 마치고 전 세계 어디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까지 완벽하게 갖춰준 상태라는 것이 확실해졌죠. 물론 현모호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재래식 핵무기는 거뜬히 넘어가는 미사일입니다. 8톤가량의 탄두부에 화약이 조금만 들어간 중금속 덩어리 폭탄인데요. 땅에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낙하 속도가 무려 마하 10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당장 태풍이 무시무시하게 물던 날씨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시험 말사에서만 해도 350km를 날아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작은 섬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높은 정확도와 파괴력을 증명하기도 했으니까요. 원자력 관련 기술이 이미 세계 최상 위급인 우리 형구진이 한두 달이면 핵탄 뒤 개발에 핵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방중이기도 하죠. 구라파의 산골짜기 작은 나라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알프스 산맥 깊숙이 품은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 덕분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록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을지라도 원점 자체를 제대로 타적하겠다는 수준의 얼청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죠. 평화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을 주장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힘을 비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겼던 것수. 폴란드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폴란드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폴란드 항구에 도착한 한국산 K9 자주포와 K2전자, 호마르 K 시스템이 그 주인공인데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밤 K2전자 7대, K9 자주포 16대 및 호마르 K 시스템용 발사대에 모두 6개가 폴란드에 인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는 K2전자가 84대, K9 자주포가 136대, 전무가 70대가 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 11월 29일에 K2 전차 6대를 전달한 바 있는데 불과 2주가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7대를 또 인도했습니다. K9 자주포도 지난 11월 14일 독립기념일 직후 12대를 인도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16대를 또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 군사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에서는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이들 만에 한 대씩 뽑아내는
전 세계 유례없는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면서 폴란드의 군사적 인수가 가속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첨단 방위 산업과 신속한 생산 및 인도 능력을 갖춘 한국은 폴란드의 긴급한 방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데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협력은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장비로 군대를 강화하려는 폴란드의 전략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폴란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듯이 빠른 속도로 한국산 무기들을 전해주었지만 정작 폴란드에서는 한국과의 2차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더 이상 폴란드를 기다려주지 않고 루마니아와 손을 잡았는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체계 현지 양산체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산 무기 도입이 폴란드보다 늦은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체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에서는 그동안 예상되었던 일정보다 앞당겨 내년 상반기에 루마니아 현재 자주포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폴란드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진행되자 폴란드에서는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루마니아 법인장은 현지 인터뷰를 통해 루마니아가 주문한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등 약 4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구축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방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서 생산되어 공급될 것이라면서 2025년 상반기에 착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폴란드보다 루마니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요. 하나에어로에서 이처럼 폴란드를 배제하고 루마니아와 손을 잡은 데는 전적으로 폴란드가 가진 리스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루마니아보다 먼저 K전자와 K9 자주포 도입을 계약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협력 사업이 주춤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비난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2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현지에서 한국산 무기들을 생산하려고 했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폴란드 새 정부에서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폴란드 방산업체와 합작해 설립해서 진행되도록 원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현지의 방산업체들과 합작을 한다면 이들 현지 업체들이 생산하는 전자와 자주포 가격을 폴란드의 군비 중강을 이유로 한국 업체들이 생산하던 가격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싸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인데요. 만약 이게 현실화 온다면 K 흑표 전차를 도입하는 비용이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K 전차의 2차 사업을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게 현실인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K 전차의 1차 사업을 문제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2차 계약과 현지 생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협상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폴란드 방산업체가 요구한 금액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점인데요. 또한 K 흑표전자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도 이런 문제로 예상보다 크게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와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지 방산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면 이를 현지 방산업체가 주도해 생산하고 폴란드 군에게 공급하는 사업 구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단가를 간섭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에어로에서는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키는 폴란드를 배제하고 루마니아와 손을 잡은 것인데요. 루마니아와 협력해 현지 생산 공장 구축으로 우회할 경우 루마니아를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어 폴란드를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 현지에서 건설될 생산 공장은 호주에 구축한 생산 시설처럼 최첨단 시설로 구축이 되며 이를 통해 자주포 생산뿐만 아니라 추후 장갑차 생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요. 생산뿐만 아니라 장비 테스트와 연구시설 정비 유지까지 수행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루마니아에서 이런 첨단 생산 공장을 구축할 경우 군사력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수입한 핵심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이 아닌 호주에 건설한 것처럼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첨단의 생산시설이며 현지 방산업체들까지 대규모로 이주해 대한민국에서 제공한 기술로 부품 생산을 통해 하나의 방산공단이 건설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의 자주포 생산을 위한 첨단 시설이 구축이 되면 단순히 자주포뿐만 아니라 유럽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레드백 장갑차도 동시에 생산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에 건설되지만 운영 주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으로 루마니아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하여 현지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인데요. 루마니아 정부도 토지와 인력을 비롯해 자금까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정 지분을 확보해 해외 무기를 생산해 수출할 수 있는 첨단 공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폴란드가 구성한 방산 인프라 사업에서 루마니아에는 밀리기 때문에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데요. 방위산업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며 자국 방산업체를 하나가 고용하면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현지 부품 생산 비율까지 높일 수 있어 폴란드보다 빠르게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루마니아와 협력 사업은 자주포뿐만 아니라 장갑차 분야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탄약 현지 양산은 이미 상당히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게다가 하나에어로에서도 루마니아 국립항공우주연구소와 협력해 새로운 미사일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현지 첨단 생산 공장까지 구축하게 되면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냉전 이후에 방위산업이 낙후되었던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손잡고 본격적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요.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협력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자인 루마니아의 선두를 빼앗기는 모습에 폴란드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한국 방산무기를 역대급으로 도입했었던 폴란드에서 또다시 한국을 뒤통수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이 제 시간을 넘어 로켓 배송까지 진행해주자 박수치고 환호하던 폴란드에서 이젠 우리와 맺은 FA 50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격화되고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이 전면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유럽에서는 환호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추가로 천모 발사대가 폴란드에 잇따라 전달되면서 유럽 현지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 건데요. 폴란드군이 사용할 무기와 전차가 적기에 입성하면서 신속한 생산과 출고, 관리로 폴란드 국민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에서 주문한 K9 자주포와 K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속속 도착했다며 마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듯 놀랐었는데요. 사실 방위산업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기 공급 속도를 보여줬고 다른 경쟁 상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였던 건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다목적 전투기인 FA-50을 제일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공군과 폴란드 공군이 공군 대 공군 회의를 창설하기로 하는 등 국방 협력이 더욱더 두터워졌는데요. 공군 대 공군 회의는 공군 차원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와 개설의 전략, 전술, 방위산업 등 다방면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군사적 신뢰가 아주 두터워야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도입되었고 모든 플랫폼들이 한국과 연동되기에 폴란드 공군 역시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건데요. 이렇듯 폴란드가 원했던 빠른 배송과 까다로운 요청 사항들을 만족시켜주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폴란드가 한국을 상대로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차관이 갑자기 한국에 태클을 걸며
우리와 맺은 계약인 FA50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한 건데요. 갑작스레 폴란드 국방장관은 FA50 계약건을 감사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소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폴란드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구매 계약 절차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폴란드 톰치크 국방차관은 폴란드 의회에 출석해 FA50 구매 결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최초 FA50을 구매할 당시 폴란드에선 불과 몇 일 만에 구매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결정은 폴란드와 폴란드군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감사실에서 이를 두고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는 이미 넘겨받은 FA50 12대 이외에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FA50P의 36대 인도가 늦춰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톰치크 차관은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FA50 기종에 맞는 무기 생산이 중단돼 중고를 알아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톰치크 차관은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협상하는 것이지 구매한 이후에 협상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톰치크 차관의 이런 발언은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FA50 계약을 꼬투리를 잡아 아직 인도받지 않은 FA50의 구매를 어떻게든 철회하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폴란드 내에서는 이번에 자국 국방부가 FA50의 계약건에 대해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건 재작년 9월 FA50 구매 계약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전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작년 12월에 출범한 폴란드 연립정부는 예법과 정의당 정권 인사들의 각종 비리를 파헤치는 적폐청산 작업을 10개월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시 우리 방산업계에서도 새로 출범한 폴란드 연립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무려 8년 만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 무조건 반기를 들며 색깔 지우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폴란드와 막대한 금액으로 방산 무기들을 계약을 했었고 또한 앞으로 남은 계약은 더욱 크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시몬 호어브니아 폴란드 신임 하원의장은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가 10월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은 차기 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방산 계약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후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새 연립정부가 기존의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서둘러 잠 재우기라도 할 모양인 듯 당시 막 취임한 투스크 폴란드 신임 총리는 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는데요. 또한 투스크 총리는 국정연설을 통해 국방 정책으로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가 연루된 사례를 제외하면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들은 온데간데 없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는데요. 현재 한국의 누리꾼들은 폴란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장 폴란드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무기들을 돌려받으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의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FA50에 대한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거짓된 발언이 들통나면서 대반전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현재 인도받은 FA50의 성능이 향상된 FA50PL 36대 인도가 늦춰질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헛발질이었는데요. 카이는 지난달 디펜스 24와의 인터뷰에서 FA50PL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4분기에 프로토타입의 비행이 계획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었습니다. FA50PL 인도가 지연된다는 주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사실 폴란드의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FA52 폴란드가 과거 운용했던 러시아산 MiG-29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벽히 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능 부분에서도 FA50을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공군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냈을 만큼 지적할 부분이 없는데요. 폴란드 공군 제1전술 비행단장은 폴란드 공군이 항공기 부문에서 몇 년 전부터 발전과 확장이 필요했다며 특히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했을 때에도
FA50 도입은 필요하고 시급했던 것이 맞으며 FA50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FA50은 서방제 최신의 항공기이고 항공기에 대한 시스템의 비행 방식이 완전히 선진화돼 있다며 그래서 폴란드 공군과 정부는 비행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성능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극찬했는데요. 또한 폴란드 새 정부가 주장한 FA50에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추가로 납품하는 FA50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대로 공중 금유 기능과 AESA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기존에 납품되었던 FA50GF는 말 그대로 폴란드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정했기에 주었는데 이걸 걸고 넘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장 통합이 되지도 않았지만 이것마저도 상관없다고 달라고 한 것인데요. 당연히 FA50PL이 정식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된다면 기존에 납품한 FA50GF 역시 추후 무장 통합을 비롯해 성능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로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폴란드 새 정부에서도 FA50 계약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며 FA50 성능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요. 지금까지 FA50을 도입한 나라는 폴란드를 포함해 6개국으로 수출 실적만 무려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폴란드에서 FA50을 걸고 넘어진다면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에 있어서 폴란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폴란드의 행보가 실로 놀라운 수준인데요. 최근 폴란드가 향후 2년간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공개한 2025년 예산에서 국방비는 역대 최대인 187억 지워티 하나 약 65조 원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국내 총생산의 4.7%로 미국이나 나토의 권장액보다 2배가량 많은 금액인데요. 2023년부터 폴란드는 나토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2년 동안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완료됐거나 납기가 진행 중인 무기 교역 외에도 F-35A 64대, F-15EX 또는 유로파이터 32대 AH-64E 아파치 96대, 25억 달러짜리 노스럽 그루먼의 통합 전투 지휘 시스템, 10억 달러 규모의 조기경보 레이더 여기에 오르카 프로젝트까지 앞으로 남은 굵직굵직한 방위 프로젝트만 100억 달러를 훌쩍 넘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사회 인프라와 투자 복지 등의 예산이 줄어 내부 불만이 땡배하고 있으며 실제로 향후 수년간 국방비 지출로 인해 폴란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폴란드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보다 친유럽 성향을 가졌으며 외신들은 대한민국과의 무기 교역 예산을 중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폴란드 총리는 실제 납기일을 늦추거나 취소할 기미는 안 보이고 있지만 지난 정권이나 대통령 주변 인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리거나 무기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본 예는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과 폴란드산 K 전차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더 좋은 조건의 보증과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끝없이 한국을 향해 요구하고 갈구하는 폴란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방비 지출 상위 랭커로 1위가 알제리, 2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올라와 있으며 이 뒤로 오만과 이스라엘, 폴란드가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돈 많는 중동 산유국을 제외하면 폴란드가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기록적인 국방비 증액의 배경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총선에서 투스크 총리가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것인데요. 이원재 폴란드 정치 지형상 그는 두다 대통령과 한 지붕 두 살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측은 예산 문제부터 의사결정까지 수시로 충돌하고 있으며 투스크 총리는 재정 악화를 들며 예산을 삭감하는 쪽이라면 두다 대통령은 반대쪽인데요. 결과적으로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올랐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폴란드의 재정 적자는 올해 51%에서 내년 55%로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앞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앞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초대형 군사 예산 증가가 폴란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이미 F-35 스텔스 전투기, AH-64 아파지 공격 헬기 등 고가의 무기들을 대량으로 도입하며 유럽 내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무기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의 국방비가 GDP 대비 4%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는 재정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겪으면서 폴란드 경제는 나름 탄탄하게 성장했는데요. GDP 성장률은 2019년까지 평균 4% 수준이었는데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악재가 겹쳤지만 여전히 3%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국방 예산을 쓰는 다른 국가의 경제력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과한 느낌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인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61조 5,878억 원으로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2023년 폴란드의 GDP는 세계 21위였고 한국은 13위였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비슷한 금액이지만 그만큼 국가의 규모와 재력은 한국과 폴란드를 비교하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국방비 지출이 인프라 투자, 복지 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잠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폴란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가 기존 방산 계약을 축소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은 2022년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 덕분에 K방산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통해 K 전차, K고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하며 막대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만약 폴란드의 재정 압박이 심화된다면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폴란드에 금융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렸으며 국내 시중은행들의 공동대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는 여전히 더 좋은 조건과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중심의 외교와 방산 전략을 선호하는 폴란드 정권이 한국과의 계약을 축소하거나 유럽산 무기를 선호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폴란드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을 우선시하며 한국의 입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결론인데요.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상호 신뢰와 전략적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관계가 단기간 내에 흔들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란드와의 남은 계약을 깨뜨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폴란드에 마냥 끌려다녀서도 안 될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보다 더 좋은 조건의 방산 파트너라는 사실은 투스크 총리가 더욱 잘 알고 있으며 다만 폴란드의 정치 상황이나 자신의 정적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산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폴란드군은 이미 K 전차와 K고 자주포의 실전 배치에서 탁월한 성과를 경험했는데요. 특히 한국 무기 시스템은 유럽제 무기보다 유지비가 저렴하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실전 경험은 폴란드군 내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에서 빠른 무기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신속한 생산과 납품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는 유럽제 무기와 차별화되는 큰 장점인데요. 유럽 무기의 제조사들은 종종 생산적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FA-50 전투기와 K 전차, K고 자주포 등을 신속히 납품하며 폴란드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A-50의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KEPL 전차의 공동 개발 등은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을 단순한 구매 관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력은 상호 의존적 구조를 형성하며 관계 단절의 가능성을 낮출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런 우려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폴란드 내에서의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방산 협력의 가치를 높이고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할 텐데요.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보다 폴란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한국 무기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폴란드 외에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면 폴란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다른 시장에서 수출을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12월 9일 방영한 K9 자주포 관련 영상입니다. 최근 에스토니아의 주한 대사가 한국의 방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증대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발트해의 작은 나라인 에스토니아는 주변 대국들 사이에서 국가 존립의 위기와 싸웠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K9의 위력을 알아봤던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해 도입한 지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자 에스토니아의 뒤를 이어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나라가 연달아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만 보더라도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푸틴을 제압하는 데는 한국산 무기만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특히 다른 자주포들보다 K9 자주포가 혹한의 겨울을 가진 동유럽 국가들에게서 맹활약하는 이유가 있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을 극찬한 에스토니아에 대한 소식과 함께 K9 자주포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인 K9이 에스토니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뛰어난 성능인데요. K9의 우수한 사거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작은 군 병력으로 러시아의 도발을 억제하는 작전 환경의 특성상 원거리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포병 전력이 전술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것이 K9입니다. 스탠 슈베데 대사 또한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구식 전력보다 K9의 사거리가 2배 이상 더 길다는 것을 강조하며 K9를 도입한 자국의 결정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K9는 혹한에서 원활한 작전 수행 능력과 간편한 조작법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에스토니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1월 기준 평균 최저기온이 한국보다 더 추운 특성을 갖추고 있어 동계 작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주포의 완성도가 높지 못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라 자주포 포신이 망가지거나 궤도 및 서스펜션 부품의 손상, 연료 동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들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대다수의 방산 무기가 동계 작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합니다. 일례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북유럽의 추운 날씨에 잦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례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산 무기 체계들은 추운 겨울에도 작전에 문제가 없도록 동계 작전 대비가 매우 철저합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영하 2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영하 30도, 최저 영하 45도의 기온 속에서 교전을 치러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어떤 나라보다 동계 전투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K9 역시 혹한의 상황 속에서도 원활한 기동과 사격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에스토니아의 작전 환경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게다가 K9는 상당수의 자동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조작법이 간단하다는 장점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하여 반자동 장전 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 징집병의 임무를 숙달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채 1만 명이 안 되는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육군은 겨우 4천 명에 불과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기간마저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는 테 소수의 병력이 짧은 기간 동안 무기 사용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주포가 바로 K9인데요.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역시 K9는 넓은 포탑 내부와 반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어 PGH-2000보다 징집병에 사용하기에 더 효율이 높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에스토니아의 작전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탠 슈베데 대사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 한국의 방위 산업을 극찬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 대비 3-4%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체 나토 회원국 중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GDP 대비 2% 이하의 국방비를 사용하던 에스토니아가 단연간 국방비의 지출 규모를 늘리고 군사력을 보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때문인데요. 에스토니아가 36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도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에스토니아가 K9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8년으로 2022년부터 계약을 체결한 란드보다 4년이나 더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에스토니아가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차 커지는 안보 위기 속에서 K9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GDP 대비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면 그 다음은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싶어도 무기를 넘겨줄 경우 에스토니아의 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신속하게 K9 자주포 납품이 이루어지자 에스토니아는 자국의 포병 전력을 강화한 상태에서 구식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빠른 납기는 한국 방산의 최대 강점입니다. 또한 한국 방산을 극찬한 스탠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가 폴란드의 사례처럼 한국과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생산을 시도하는 등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방산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스탠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 각종 생산 시설을 갖추거나 MRO 협력을 통해 한국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2024년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반으로 2025년에도 질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스토니아의 주한 대사가 한국 방산을 극찬했다는 점은 내년에도 한국 방산의 대형 수출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무기 수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협력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가 긴급으로 수입해간 한국의 현무호, 세계 최대 중량을 실을 수 있는 데다가 탄두를 1톤으로 설정할 경우 5,000km라는 경이로운 사거리를 갖게 되는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무기를 사우디가 예멘 후티 반군과의 실전에서 화력을 과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마침 동시에 예멘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이를 직접 목격해 한국의 현무호를 대규모로 요청하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에 이어 이번에는 인도와 프랑스, 영국 심지어 미국까지 현무호를 대규모로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현무호는 이제 그냥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전략자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우디의 예멘 공습은 이미 수차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번만큼 큰 충격파를 던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에서 급히 들여온 현무호를 예멘 후티 반군 지역에 시험삼아 발사했고 이로 인해 지하시설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방어된 시설물 등도 일격에 무너졌다는 보고가 사우디 자국 언론인 아라비브 AI 허비브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특히 아라비브 측은 사우디 정부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 최소 2발 이상의 현무호를 사거리가 짧은 버전 탄두를 8톤가량으로 설정으로 발사했는데 기존에 사우디가 보유하던 미사일로는 불가능했던 초정밀 타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측에서도 곧바로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멘에서는 이스라엘 역시 후티 반군을 상대로 은밀한 작전을 펼쳐오던 터였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와 함께 반이스라엘 반미 노선을 취해온 후티 반군은 최근 이스라엘과 홍해를 오가는 상선을 공격하거나 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등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전투기, 정밀 폭격, 첨단 드론 등을 동원해 후티 세력을 억제하려 했지만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한국의 현무호를 단 며칠 만에 실전 배치해버리자 이스라엘이 곧바로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주 현지 시각으로 28일 현지 유력 일간지 예루살렘 데일리 저루설럼 DAI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가 사용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며 한국의 현모호는 탄두를 1톤으로 줄이는 순간 사거리가 무려 최대 5,500km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고 그 파괴력은 핵무기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순수 기술력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확보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며 우리 이스라엘이 새로운 전력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라 확신한다라며 현모호 도입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 매체 아이언실드 타임스 IRONSHIELD 타임즈 역시 이제 중동 지역의 미사일 패권은 한국으로 넘어간 셈이라며 과거까지만 해도 미국, 러시아,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최고라 여겼지만 현모호가 공개된 뒤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파문은 이스라엘이 바로 현모호 대규모 도입을 위한 협상을 한국과 물밑에서 진행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한층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전면전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만약 현모호가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된다면 이스라엘은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한 압도적 화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 최첨단 드론 등을 대거 사들이면서 중동에서의 자국 안보를 강력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주요 언론사 뉴욕타임스 뉴요크타임즈는 현모호가 그 모든 것을 압살해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신 무기조차도 가려버릴 만한 괴물 미사일을 갖추게 될 가능성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군부와 정치권도 이른바 현모호 쇼크에 직면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의해 작성된 극비회의 문서가 최근 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 유출되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우디가 현모호를 사들여 실전에서 효과를 입증해버리면 미국이 지금껏 과시해온 군사적 우위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탄두 중량 조절을 통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넘어선 사실상의 대륙 간탄 도미사일 ICBM급 파괴력까지 확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되자 미국 내에서는 자국 무기 개발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으면 차라리 한국의 현모호를 대규모로 사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문서 속에서 미국의 국방력이 상대적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략자산의 하나로 현모호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격론을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회의 내용에 따르면 인도,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모두가 현모호를 앞다투어 사들이려 하는 순간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미국의 억지력이 뒤처진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실제로 인도와 프랑스, 영국 등의 관심도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는 자국이 이미 아그니 시리즈 등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모호 정도의 중량과 사거리 그리고 변칙 기동 능력까지 한꺼번에 확보하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역시 영국, 독일과 함께 유럽 안보의 새로운 축을 세우기 위해서는 추가 핵무기가 아닌 더 세련되고 강력한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라며 한국 방산업체와의 직접 협상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유럽 외교 소식통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현모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으면 일본의 유력 매체 아사히는 이 정도 성능의 미사일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동북아에서 일본의 외교적 군사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본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이 언제 얼마만큼 현모호를 수출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공식 발표에서 각국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모호의 대당 단가와 수출 가능 물량, 그리고 기술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협상이 물밑에서 이미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 R&D 코퍼레이션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모호를 두고 기존 패권 국가들의 전술 전략 개념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무기체계라고 극찬했습니다. 란드 연구소는 특히 1톤 탄두를 장착한 현모호가 최대 5,000km에서 5,500km까지 도달한다면 사실상 전 세계 주요 거점이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라며 날렵한 쌍뿌령 탄두 설계로 인해 종말 단계에서의 요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먼 사거리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들에겐 현무5야말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국도 현무5를 전략자산 차원에서 대규모로 구매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내 군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긴급 청문회에서는 더 늦기 전에 현무5를 도입해야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군사력에 큰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자랑해온 항공모함 전단과 최첨단 전투기들이 괜한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까지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곧바로 한국의 대표단을 파견해 현무5 도입을 위한 구체적 협상을 벌인 뒤 예멘에서의 전면전 수행에 나설 채비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도됩니다. 이미 사우디가 실제 발사한 장면과 그 결과를 충분히 분석한 이스라엘은 미국산 무기도 물론 계속해서 도입하되 이스라엘이 가진 핵심 억제력을 결정적으로 보완할 무기체계가 현무5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자랑하던 군사력이 현무5 앞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이니 전 세계 군사 지형 자체가 뒤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현무5는 이미 한반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거리를 조절해 단거리에서부터 최대 5,500km에 이르는 중장거리까지 커버할 수 있고 탄두 중량 역시 선택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군사 전략상 초유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 MARV나 MIRV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니 방어 체계를 갖춘 국가들도 현무5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인도,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현무5를 놓고 버리는 무기 외교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방산 수출 확대라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제 정세가 급격히 재편되거나 무기 확산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무5가 가진 의미가 군사 외교 정치 전반에 걸쳐 막대하다는 뜻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글로벌 무기 판도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조정자 혹은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현무5의 수출 통제와 외교적 파급력을 정교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 각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전통적인 동맹 구구방국들이 현무5를 얼마나 많은 물량으로 구매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군사력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곧 취임하게 될 트럼프 행정부의 극비회의 문서가 공개되어 나타난 위기의식이 여전히 미국 내에서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사거리가 5,500km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로 명명해버린 현무5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결국 한국이 이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세계는 실시간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중량 최대 사거리, 그리고 압도적 파괴력을 지닌 현무5.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만든 이 괴물은 이미 중동을 넘어서 전 세계 무기 시장과 국제정치 지형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흐르든 한국이 만들어낸 이 괴물 미사일 한 발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 전 세계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에 군사 전문가와 국제 외교관들은 한층 더 긴장하며 현무5 시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마스트, 사면 레이더, 능동 위상 배열 근접 방어 무기 완비, 한국군의 신형 호위함은 54비형보다 호화스럽다. 중국 텐센트 뉴스에 게재된 언론 기사와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최근 한국 해군은 첫 번째 충남급 호위함을 인도받았다. 충남급은 호위함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호화로운 장비 구성을 자랑한다. 질화갈륨겐 송수신 모듈로 구성된 사면 고정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근접방어무기 시스템 CIWS-2과 쿼드팩 KVLS-1 수직발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최근 시험항해를 시작한 54비형보다 훨씬 더 호화스러운 구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심지어 충남급은 127함포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는 54비형의 101포보다 구경이 훨씬 크다. 충남급은 한국이 대구급 이후 건조한 차세대 호위함으로 길이 129em, 폭 14.8m, 높이 38.9m, 흘수선 4em,
경하 배수량 3,600톤, 만재 배수량 4,300톤으로 이는 54어형과 54B형의 중간 수준이다. 첫 번째 충남급 호위함은 2022년 4월에 기공되었고 2023년 4월에 진수되었으며 올해 말에 취역하면서 그 진행 속도가 정말 빨랐다. 충남급은 디젤 전기, 가스터빈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채택했다. 즉, 가스터빈, 디젤 엔진, 전기 추진기를 동시에 장착하고 있는 것이다. 주 엔진은 영국에서 수입한 MT30 가스터빈으로 최대 출력이 36MW에 달하여 충남급이 최대 속력이 30노트 55kmh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구축함보다도 빠른 속도이다. 보조 엔진으로는 독일의 MT-60EV 4000M53B 디젤 발전기 4대를 사용하며 이 엔진은 연료 소비가 적고 경제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충남급은 이를 통해 순항 속력 15노트 기준으로 4,500캐리의 항속거리를 확보했으며 이는 54어의 18노트 4000캐리보다 더 긴 항속거리이다. 또한 충남급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DRS 영구자석 모터 2기를 장착해 저속항해 시 매우 높은 수준의 정숙성을 자랑하며 이는 잠수함 탐지 및 대잠 작전에 매우 유리하다. 이처럼 디젤 전기, 가스터빈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통해 충남급은 속도와 항속거리, 정숙성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세 나라의 엔진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 호환이 어렵고 유지보수가 복잡하며 조달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 충남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화에서 개발한 복합 센서 마스트를 채택한 것이다. 이 마스트는 인도의 비샤카 파트남급 구축함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형상은 마스트 내부 공간을 확장하고 설계 난이도를 낮추는 데 유리하지만 스텔스 성능이 다소 떨어지고 답 해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택된 타협안으로 보인다. 복합 센서 마스트에 장착된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는 세계 최초의 완전 디지털 다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다이아몬드 기반 질화 갈륨겐 소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테나 1면당 2,400개의 TR 송수신 모듈이 통합되어 있다. 한국은 위상배 열 모듈 제조에서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57 전투기에 탑재되는 N36 AESA 레이더에 사용된 TR 모듈도 한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급의 주력 무기는 16셀의 KVLS-1 수직발사 시스템으로 해공 함대공 유도탄, 홍상어 대자머레, 해룡 전술 함대지 유도탄 등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또한 KVLS-1은 쿼드팩 4발들이 형태로 해공 함대공 유도탄을 수납하고 발사할 수 있지만 KVLS-1는 대함 미사일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충남급은 별도로 2기의 사연장 해성대함 미사일 경사형 발사대를 답재하고 있으며 이는 54B형의 설계 스타일과 유사한 부분이다. 충남급의 무장 구성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MK45 모드 4함포를 답재했다는 것이다. 이 함포는 127 구경으로 유효 사거리가 37km에 달해 해상 및 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4,000톤급 호위함에 127함포를 답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며 만재 배수량이 더 큰 54B형조차도 100함포 함문만 답재했을 뿐이다. 따라서 충남급의 이러한 대구경 함포 설계는 북한과의 포격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충남급은 CIWS-2 근접방어 무기를 장착할 예정이다. 이 근접방어 무기는 4개의 탐지 레이더와 1개의 추적 레이더 모두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채택했으며 이는 막 진수된 중국의 푸젠함에 장착된 AESA 근접방어 무기보다 더 많은 구성이다. 그러나 CIWS-2는 2030년에야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라서 그때까지 충남급은 해당 무기를 비워둔 상태로 운용될 것이다. 이렇게 큰 나라가 해군의 첨단 장비에서 작은 항공만도 못하다니. 국방비를 더 늘리고 법제화해야 할 것 같아. 각국의 차세대 호위함은 모두 사면 고정형 레이더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54B는 아직도 양면 회전식을 고수하고 있네. 54어는 이제 세대 교체할 때가 됐어.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군. 옛날에는 그저 작은 외국 중 하나였는데 요즘은 꽤 건방지네. 세계 최강의 전장은 바로 동북아 6국가야. 한국은 뭐든 잘하네. 무기 수출도 가능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주문을 여러 번 가로챘어. 너무 얄미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 기세는 정말 맹렬했어. 여러 국가로부터의 대규모 무기 주문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이미 침체했을지도 몰라. 한국 조선업은 여전히 정말 강하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정말 뛰어나지. 영국 군수 지원함도 한국에서 위탁 생산했고, 위탁 생산을 통해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거야. 이거 인도의 군함 아닌가? 마스트 부분은 인도의 콜카타급과 비슷하네. 한국의 조선업은 괜찮지만 이런 걸 만드는 건 좀 아쉬워. 이런 건 삼류 해군들이나 쓰는 거야. 동력 시스템은 훌륭한데. 내가 보기에 이 설계는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야. 중국의 선진 설계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국의 제한된 재정을 유지하려고 한 것 같아. 니은 조선 역량은 늘 한국이 강한 방면이었는데 어째서 우리를 모방한단 말이야. 우리 호위함은 대잡 능력을 중점으로 하는데 한국처럼 작은 배로 구축함 역할을 하려면 차라리 그냥 구축함을 만드는 게 낫겠네. 우리의 호위함은 진짜 호위함이고 한국의 호위함은 구축함 역할을 하고 있어서 비교가 안 돼. 만약 54의 건조비용이 너무 높다면 52D형 구축함으로 건너뛰는 게 나아. 문제는 한국도 대형 구축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한국의 구축함은 순양함처럼 사용되고 있어. 한국도 조선 강국이니 배를 만드는 건 의심할 필요 없지. 그런데 무기를 못 만들면 아무 소용 없잖아.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 무기 수출에서는 우리가 아직 그들보다 못해. 특히 항공기나 자주포 같은 건 꽤 괜찮은 수준이야. 한국군은 사막이라는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했으며 한국군의 장비는 성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최근 카타르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육군 전차 및 포병부대와 카타르군의 연합훈련에 참가해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직접 본 사드 아라질 카타르 지상군 훈련대장의 조감인데요. 그의 말대로 대한민국 방산업의 자랑인 K2와 K9는 아라비아의 황량한 사막에서도 그 성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함께 훈련한 카타르 지상군은 주력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주력 자주포 역시 독일의 판저하우비치기에 K2와 K9의 이들에 전혀 밀릴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에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죠. 이번 훈련에서 K2와 K9은 사막이라는 한반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환경을 맞았음에도 엄청난 적응 속도와 기동력을 보여줘 카타르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막의 전사들도 감탄하게 한 K2와 K9의 위용을 직접 확인하시죠. 카타르의 알칼라일 훈련센터에서 진행된 우리 군과 카타르군의 연합훈련은 우리 군 전차와 포병부대가 사상 최초로 외국 훈련장에서 외국군과 훈련한 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갑병기들이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뜻하는 건데요. 우리 군은 이 훈련을 위해 7개월 동안 현지 사전 답사 및 아랍어 등 현지 언어 교육, 사막 환경에 대비한 혹서기 체력 훈련 등 각종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훈련에는 K2와 K9이 각각 4대 참가했는데요. 2주 동안 진행된 훈련 과정에서 K2와 K9는 광활한 사막이라는 자연 환경을 살려 산지가 많은 국내에서는 미처 다 보여줄 수 없었던 성능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연합 야외 기동 훈련에서 K2와 K9는 각각 고속 기동 사격과 최대 유효사거리 사격을 펼쳐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었죠. 그 현장을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훈련을 위해 포탄 장전을 준비하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 군안 전차를 통한 야전 정비도 선보이는데 사격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K9, 사막의 모래밭에서도 매끄러운 주행, 드디어 발사. K2도 사격 훈련을 위해 이동. K2 역시 사막임에도 속도가 전혀 죽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에서가 아닌 기동 사격을 바로 펼치는 K2. 이번에는 정지 상태에서 사격.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화끈하기 그지없는 K2와 K9의 화력을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보게 되었는데요. 기동성에 있어서도 모래밭이라는 기갑병기에 있어서는 악조건임에도 아무 문제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개별 사격 훈련만 아니라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판저 하우비츠를 쓰는 카타르군과의 연합기동 훈련도 실시되었는데요. K2와 K9의 레오라프트와 판저 하우비츠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도 이어서 보시죠. 카타르군이 쓰는 판저 하우비츠와 나란히 훈련에 임하는 K9. 보병용 유도탄 사격 훈련도 함께. 카타르군의 레오파르트와 함께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K2. 카타르군과 달리 사막이 익숙하지 않을 건데도 밀리지 않는 기동력. 적이 탐지하기 어렵게 하는 연막탄. 일제히 발사. 전차 사격에 이어 헬기도 사격 개시. 그동안 세계 전차 시장과 자주포 시장을 주름잡아왔던 레오파르트와 판저 하우비츠 앞에서도 전혀 밀릴 거 없는 성능을 확실히 보여준 K2와 K9. 단순히 자신들의 성능을 시연하는 걸 넘어 경쟁 기종들과도 나란히 활동하는 모습까지 보여
세계 방산업계에 K2와 K9의 성능을 다시금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훈련에 함께 참여한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도 K2와 K9이 얼마나 뛰어난 무기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죠. 안 그래도 천무 다연장로 캐포를 비롯해 여러 한국산 무기들을 구입하고 있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동의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훈련을 이끈 연합훈련단의 훈련대장 장태환 중령은 훈련단원 모두가 대한민국 육군 최초로 해외 현지에서 우리 군의 우수한 무기체계로 훈련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다. 사막과 같은 극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기동하며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훈련다운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는데요. 함께 훈련을 이끈 카타르 지상군 훈련대장 사드 알 하질 소령 역시 우리 군의 자질과 장비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